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1장 봄날의 기억. 이제 70이 넘은 저에게도 봄은 여전히 설레는 계절입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오늘은 여러분께 제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50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난 저는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절 우리 동네는 온통 흙길이었고 비가 오면 질척거리는 진흙탕이 되곤 했지요. 하지만 그 흙냄새, 그 질감조차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운 추억입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나무가 타는 소리, 솥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우리 집 아침을 알리는 신호였지요. 그때 풍겨오던 된장찌개 냄새, 갓 지은 밥의 고소한 향기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셨습니다. 손톱 끝까지 흙이 배어있던 그분의 손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7남매 중 셋째였던 저는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우물가를 오가며 빨래를 하고 동생들을 돌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지요. 그 시절 학교는 우리에게는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맨발로 산길을 걸어 1시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던 초등학교. 교실에는 언제나 먼지가 날렸고 칠판은 낡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한글을 배우고 산수를 익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젊은 여선생님이셨는데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입으신 하얀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 그리고 단정히 빗어올린 머리가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쓸 때 나는 소리, 그 하얀 가루가 햇빛에 반짝이며 흩날리던 모습까지도 생생합니다. 봄이면 학교 앞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들이 하얀 눈처럼 흩날리며 우리 어깨 위로, 머리 위로 떨어졌지요. 그때는 그저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 집안 형편상 더 공부를 계속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속으로는 아쉬움이 컸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지요. 대신 저는 동네 양재점에서 재봉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가위로 천을 자르는 소리, 실을 꿰매는 바늘의 움직임까지도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자주 찔렸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작은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고운 천을 만지며 예쁜 옷을 만들어내는 일이 저에게는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6살 무렵까지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 따뜻했던,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체념해야 했던 그 시절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경험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2장 여름, 사랑과 결혼. 18살이 되던 해 여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웃마을 총각과 결혼하게 된 것이지요. 그 시절에는 연애라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고 대부분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될 분을 처음 본 것은 우리 집 마당에서였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와 함께 오신 그분은 24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지요. 키도 크고 눈빛도 온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끓여 대접하는 동안 저는 부엌 문틈으로 몰래 그분을 훔쳐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지요. 그분이 웃으실 때 보이던 하얀 치아, 손을 모으고 정중히 인사하시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올렸습니다.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족두리를 쓴 채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갔지요. 가마 안에서 흔들리며 바라본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던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시댁은 우리 집보다 조금 나은 형편이었습니다. 기와집이었고 마당도 넓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척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새댁인 저에게 집안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도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호되게 꾸짖으셨지요. 아침 4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빨래는 개울가에 가서 해야 했고 장작을 패고 텃밭을 가꾸고 돼지와 닭들을 돌보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었지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시어머니께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밥을 태우기도 하고 빨래를 제대로 못해서 다시 하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해서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착한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야단치실 때면 나중에 조용히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곤 했지요.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날 무렵 처사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지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마음이었겠지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진통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상파 할머니가 와서 도와주셨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마당을 서성이며 기다리셨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지요.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고 남편은 마당에서 만세를 부르셨지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며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지요. 젖이 부족해서 아이가 배고파할 때면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처음 웃어 보이던 날,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 처음 기어다니던 날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지요. 아이의 보드라운 살냄새, 젖 먹을 때 내는 소리, 잠들 때의 고른 숨소리까지도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어서 둘째,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둘의 딸 하나 모두 건강하게 자라주었지요. 아이들이 늘어날 때마다 집안일은 더 많아졌지만 그만큼 웃음소리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서로 장난치며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화목했으니까요. 남편은 농사 외에도 목수일을 배워서 부업으로 하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셔서 동네에서 소문이 났지요. 새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 일이 있으면 꼭 남편을 불렀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지요. 여름 저녁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
어디선가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 시원한 저녁바람에 실려오는 꽃냄새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요. 그렇게 결혼 생활도 서서히 안정되어 갔습니다. 처음엔 서먹했던 시어머니와도 점차 정이 들어갔고 남편과도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부부가 되어 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은 날로 깊어져 갔지요. 3장 가을, 시련과 극복.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 책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던 뒷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제가 공부를 더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서 아이들만큼은 꼭 공부를 시키고 싶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농사만으로는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재봉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의 옷을 수선해주고 아이들 옷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지요. 낡은 재봉틀을 하루 종일 돌리며 일했습니다. 등이 구부정해지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늘 위에 실을 꿰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지요. 밤늦도록 일하다 보면 등잔불이 깜빡거리고 벌레들이 불빛 주위를 맴돌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 책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특히 큰아들이 글짓기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는 온 마을에 자랑하고 싶을 만큼 뿌듯했지요. 그런데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논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더니 의식을 잃으셨지요. 이웃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며칠간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잃을까봐 무서워하며 매일 병원을 찾았지요.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해지셨고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게 되셨지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농사일은 물론 집안의 모든 일을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큰아들은 이런 집안 형편을 보고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렸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격려했지요. 남편도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생하는 것을 보며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말은 어눌하셨지만 미안하다는 마음을 계속 표현하셨지요.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며 함께 이겨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발짝도 떼기 어려웠지만 점차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게 되셨지요. 남편이 처음으로 혼자 집 주변을 한 바퀴 걸어서 돌아오셨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정말 기특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엄마를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큰아들은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 둘째는 동생을 돌보며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막내딸도 어린 나이에 빨래개기 같은 일을 도와주곤 했지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텨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가족이 하나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지요. 때로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거든요.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남편의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셨지만 간단한 농사일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셨지요. 저도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씩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서울로 보내던 날, 기차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큰아들이 의젓하게 짐을 들고 기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둘째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지방 국립대학에 들어갔고 막내딸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웠지만 가족이 하나 되어 살았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사장 겨울에서 봄으로 새로운 시작. 아이들이 모두 자립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시끌벅적했던 우리 집이 갑자기 고요해지니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웠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깨울 아이들이 없고 도시락을 싸줄 일도 없고 저녁 때 아이들 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과 단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뒷바라지에 바빠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저녁 식사 후 마당에 앉아 차 한 잔씩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셨지요. 간단한 농사일도 다시 하시게 되었고 동네 어른들과 바둑도 두시곤 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신 남편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손자까지 낳았지요.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작고 보드라운 아기를 품에 안으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아기였을 때가 떠오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둘째 아들도 교사가 되어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저는 무척 자랑스러웠지요. 막내딸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50 중반이 된 저에게도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작은 가게를 운영해보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재봉일로 모은 돈과 아들들이 보내준 돈을 합쳐서 동네에 작은 구멍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생필품부터 과자, 음료수까지 웬만한 것은 다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장 보러 오시고 아이들이 과자 사러 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지요. 특히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가게 앞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옛날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가게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동네 소식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도 있었지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젊은 엄마들이 와서 육아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돈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과자를 외상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고마워하며 꾸벅 인사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나중에 용돈을 받으면 꼭 와서 갚곤 했는데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계절마다 가게 앞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봄이면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가게 앞까지 굴러오고 여름이면 시원한 팥빙수를 찾는 손님들로 붐볐지요. 가을에는 군밤과 군고구마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고 겨울이면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들어오는 손님들의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남편도 가게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제가 없을 때 가게를 봐주시곤 했지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거스름 돈을 잘못 주기도 하고 물건 값을 깜빡하기도 했지만 점차 능숙해지셨습니다. 동네 분들도 남편을 좋아해 주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희 부부는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었지요. 무엇보다 바쁘게 지내니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손자들이 방학 때마다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시골 생활이 신기했나 봅니다. 할머니 가게에서 과자를 마음껏 먹고 할아버지와 함께 논밭을 돌아보며 즐거워했지요. 그런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새 60이라는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갔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다고 생각했지요.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 남편과도 여전히 잘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무력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70을 앞둔 어느 겨울날 남편이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지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분은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그리고는 고생 많이 했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지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알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마치 제 몸의 반쪽을 잃은 것 같았어요. 매일 함께 차를 마시던 마당 평상, 함께 걷던 동네 길, 함께 가꾸던 텃밭까지 모든 것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누워있는 것이 너무 적적했고 아침에 일어나도 차를 2잔 끓이는 습관 때문에 자꾸 실수를 했지요. 가게 일도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사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가끔씩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슬픔도 조금씩 가라앉고 남편과의 좋았던 추억들만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분이 웃으시던 모습, 따뜻했던 말씀들, 함께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혼자가 된 지금도 가게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동네 분들이 여전히 찾아주셔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지요. 특히 같은 처지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과 서로 안부를 묻고 사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때와는 달리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메마른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 남편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이웃과의 따뜻한 인사 같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었어요. 물론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어요. 건강, 가족, 우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런 것들의 소중함을 몰랐었거든요.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요.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후회되는 일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자랑스러운 아이들, 따뜻한 이웃들 덕분에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이나 명예는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사람과의 인연은 한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오늘도 창밖으로 보니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피는 꽃이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아름답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희망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함에 감사하고 아플 때는 지금까지 건강했던 것에 감사하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 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